법적인 분쟁으로 인해 회사와 관련된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다. 내 양녀인 수지는 새해 선물이라며 새로 지은 빌라를 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나중에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바꾸며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내가 바보로 보여요. 자산 동결이라니 그냥 파산했다고 말하세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더니 꼴 좋네요. 수지는 비꼬며 준비해둔 듯한 이방 해지 동의서를 꺼냈다. 나는 실망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목구멍에 말이 걸린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 회사의 분쟁은 이미 해결된 상태였고 내 자산은 3일 뒤면 동결 해제될 예정이었다. 경찰과 협력해 회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한 후 나는 서울 일곽에 위치한 집으로 돌아왔다. 몸은 피로에 절어 있었고 집 앞 진입로 끝에는 어두운 회색의 벤틀리 SUV가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2번 깜빡였다. 현관에 발을 디디자마자 수진이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오며 내게 달려들었다. 엄마, 드디어 오셨네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피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보고 싶었어. 수지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엄마는 정말 저한테 삶이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3년 전 나는 지역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임시보호가정을 심사하는 일을 했다. 그때 처음 만난 수지는 3번째 이탁가정을 떠난 직후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마약 혐의로 체포되었고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행방불명이었다. 경제적으로도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법원은 그녀를 국가보호 아래 두기로 결정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교실 구석 창문에 기대어 거에 다 쓴 스티커 메모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필요한 게 뭐니?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냥 편히 잘 수 있는 곳이요.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묻혀있는 조용한 피로와 고집스러운 자존심을 보았다. 그것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나는 공식적으로 입양 신청서를 제출했고 평가, 인터뷰, 훈련, 그리고 신원조사를 거쳤다. 마침내 그녀는 내 집으로 들어왔다. 처음엔 그녀가 항상 말했다. 저 오래 안 있을 거예요. 결국 엄마도 저한테 질릴 테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나는 그녀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고 학교에 등록시켰으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대로 방도 꾸며주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의 관계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나를 엄마라고 부른 날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한다. 어느 날 가족 저녁 식사 후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식기를 치웠지만 그 한마디, 엄마는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 결국 나는 공식적인 입양 서류를 제출하며 그녀를 내 가족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똑똑하고 활기차며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아이였다. 그 3년 동안 나는 내 삶에 다시 따뜻함이 돌아온 것을 느꼈다. 엄마, 여기 밖은 추워요. 얼른 들어가요. 수진이 내 팔에 장난스럽게 매달리며 말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들어가자.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내 손을 잡고 환히 웃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너무 바쁘셔서 지난주에도 겨우 집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걱정했어요. 새해 선물 준비할 시간도 없으실까 봐요. 그래서 제가 하나 골라놨어요. 사실 엄마가 저한테 주실 선물인데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광고를 보여주었다. 호숫가에 위치한 고급 빌라였다. 엄마, 이거 제가 골랐어요. 엄마가 저한테 주시면 딱이에요. 위치도 좋고 전망도 끝내주고 개인 부두까지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환한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수진이 계산적인 아이란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어렸고 나는 그녀가 언젠가는 이런 성향을 벗어날 거라 믿고 싶었다. 너 여기서 살고 있는데 새 집이 애 필요해.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차분히 물었다.
수진의 미소가 잠시 굳었지만 금세 다시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는 쉬셔야 하잖아요. 저랑 친구들이 가끔 파티를 하고 싶은데 엄마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제 집이 있으면 서로 더 편할 거예요. 회사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어. 내 말이 끝나자마자 수진의 무릎이 풀리며 몇 걸음 뒤로 비틀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거죠. 곧 풀릴 거죠. 엄마, 뭐라도 말해봐요. 나는 침묵하며 관자놀이를 천천히 문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날카로운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이러지 마세요. 겁주지 말고 이게 영원한 건 아니라고 말해줘요. 제발. 나는 소파에 기대어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몇 달 뒤에 끝날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 누가 알겠니?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빠르게 변하더니 갑자기 내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순간 나는 그녀가 드디어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돈이 없어도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가슴 속에 희미한 따뜻함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그녀는 내 손에서 커피잔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세게 내던졌다. 깨진 도자기 조각이 방 안 곳곳으로 쥐었다.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커피나 마시고 있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낮아졌고 눈에는 허무감이 가득했다. 정말 아까워요. 돈도 없는 사람이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내가 눈이 멀어서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다니 한심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 남아있던 마지막 부드러움을 찢어놓고 있었다. 그렇구나. 그녀의 따뜻함, 의지, 모든 것은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3년 동안 쏟아부은 노력, 신뢰, 인내는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그게 파산이나 다를 게 뭐예요. 그녀가 내 말을 끊으며 소리쳤다.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돈이 없으면 파산이에요. 내가 애 당신 곁에 있었는지 생각해봐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그걸 못 지키면 내가 애 여기 있어야 하죠. 그녀의 말은 거실에 울려 퍼졌고 그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어쩌면 이 자산 동결이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수지는 내 표정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여전히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다. 내가 당신이 이렇게 무능한 줄 알았으면 그동안 더 많이 빼앗아낼 걸 그랬어요. 최소한 지금처럼 곤란한 상황에 빠지진 않았겠죠. 절대 당신이랑 같이 망하지 않을 거예요. 회사에 아직 남아있는 집이나 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팔아서라도 내 몫은 챙겨줘야죠. 그녀는 계속 중얼거리며 작은 수첩을 꺼내 숫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치 재정 계획이라도 세우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3년 동안 내가 너한테 준 돈만 해도 7천만 원이 넘을 텐데 아직도 꽤 많이 남아있지 않니? 그 말에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건 제 돈이에요. 그녀는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는 이미 늙었잖아요. 길바닥에 나앉게 되든 말든 그건 엄마 문제예요. 하지만 전 아직 아빠를 돌봐야 해요. 저한테 돈 한 푼이라도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일부러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추며 말했다. 조금만 빌려줄 수 있으면 내가 상황을 역전시킬 수도 있어. 그러면 너도 예전처럼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수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날카롭게 비웃으며 말했다. 제가 바보로 보여요. 지금 엄마 꼴을 봐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모습이 딱하네요. 제가 돈을 줘봤자 다시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웃기네요.
게다가 엄마 자산은 이미 동결됐잖아요. 지금 돈을 줘봤자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나 다름없죠.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귀찮은 파리를 쫓아내듯 말했다. 엄마는 차라리 팔 수 있는 걸 다 팔아서 뭐라도 남겨야죠. 싼 아파트라도 하나 구해서 거기서 지내세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아빠한테 준 집과 차를 팔아야겠구나. 그건 안 돼요. 그녀는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내 말은 아무도 쓰지 않는 것부터 팔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먼지만 쌓이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진심을 암벽히 알게 되었다. 그녀는 부를 나누는 건 좋아했지만 고난을 나누는 건 결코 원하지 않았다. 내가 더 이상 그녀에게 안락한 삶을 제공할 수 없다는 걸 느끼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 맞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잊을 뻔했네. 자산 동결 이후 그 집과 차도 동결됐더라.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랑 같이 이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야. 물론 그건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반응을 보기 위한 테스트일 뿐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대신 비웃음을 흘리며 만족스러운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아빠 말이 맞았네. 엄마 같은 여자는 결국 모든 걸 태워버릴 운명이었다고. 엄마한테 너무 믿음을 주지 말라고 경고했었는데 역시 아빠가 더 잘 봤던 것 같아. 다행히 난 준비해뒀지. 그녀는 서랍에서 인쇄된 서류를 꺼내 내 앞에 던졌다. 여기 사인해요. 우리가 3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 이 정도면 관대한 거예요. 엄마가 사인하면 아빠랑 제가 법원에 바로 제출할 거예요. 그녀는 턱을 들어 올리며 마치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나를 내려다보았다. 내 기분이 좋으면 매달 조금씩 돈을 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신고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벌포 입양해지 동의서 벌포라는 제목이 선명했다. 잠시 동안 나는 그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음을 흘렸다. 그게 다였구나. 그녀는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다. 나에게 엄마란 존재는 없었고 그저 걸어다니는 ATM에 불과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잔고가 0이 되자 그녀는 구독을 취소하려는 거였다. 내가 망설이는 것을 본 수지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빨리요. 아빠가 저녁같이 먹자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친구들이랑 파티 있다더니 그건 뭐였어? 수지는 콧방귀를 끼며 정말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제발요. 그 말 안 했으면 엄마가 돈을 그렇게 쉽게 줬겠어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모든 가식을 벗겨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펜을 들어 내 이름을 서류에 적었다. 이걸 후회하지 않길 바란다. 나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같은 짐을 떼어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죠. 그녀는 돌아서며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금태 액자 속 사진을 발견했다. 망설임 없이 그것을 집어들더니 방 안을 돌아다니며 값어치 있어 보이는 물건들을 가방에 쑤셔 넣기 시작했다.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잊지 마세요. 모레 서류 제출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났다. 나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가져간 것들. 이제 그녀는 그것들을 만질 자격조차 없었다. 3일 후 해가 막 떠오른 아침. 집을 나서기도 전에 내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수진의 이름이 떠 있었다. 여보세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나 법원 앞에서 한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지 마.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가 약속했잖아. 안 간다고는 안 했으니까. 그로부터 5분도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나 여기서 거의 1시간째 서 있단 말이에요.
나는 조용히 웃음을 흘렸다. 내 눈에는 약간의 아이러니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모든 걸 빼앗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대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이제 그녀는 관계를 끊으려고 안달이 나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나를 더 궁금하게 만들었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표정이 어떨지 보고 싶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세수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카락을 한 올 한 올 말려냈다. 그런 다음 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멀리서 법원 입구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곁에는 오랜만에 나타난 친부 릭 도슨이 따라다니고 있었다. 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릭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이전에 보였던 으르렁거리던 태도는 사라지고 이제는 대놓고 뻔뻔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도발적인 기색까지 서려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눈을 잃고 싶으면 도와줄 수도 있어. 릭은 살짝 움찔하며 그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잠시 흔들렸다. 그러더니 억지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플로렌스 도슨, 아직도 잘난 척은 여전하군. 지금 내가 무슨 자격으로 큰 소리를 치는 건데. 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확실해. 지금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도 수년간 쌓아온 나의 권위는 릭 같은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릭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이 본능적으로 반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다. 수지는 우리 사이의 긴장감을 느꼈는지 릭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빨리 끝내요. 저도 이거 끝나고 친구들이랑 쇼핑 가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열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그녀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심한 늙은 여자 같으니. 그 말은 작았지만 나는 분명히 들었다. 잠시 멈칫했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2시간 뒤 심리가 끝났다. 법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입양 해지 절차를 처리 중이었지만 내 변호사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몇 주 만에 가슴에 쌓인 무거운 짐이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나는 뒤를 돌아 수진을 바라보았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수진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자리 잡기도 전에 나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수진, 충성심을 배신할 수도 있고 관계를 버릴 수도 있어. 하지만 절대로 내가 나를 모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고 그녀의 얼굴에 잠시 불안감이 스쳤다. 나는 허리를 펴고 희미하고도 냉담한 미소를 지으며 등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수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며 나를 따라오려는 듯 한 발짝 앞으로 나섰지만 내가 미리 준비해 둔 2명의 경호원이 그녀의 길을 막았다. 다우슨 양, 차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그들 중 한 명이 정중하게 말했다. 나는 흔들림 없이 차로 걸어갔다. 차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 참 중요한 걸 하나 깜빡했네. 나는 무심한 듯 말했다. 내 자산들 오늘 아침에 전부 동결 해제됐어. 내 말이 끝나자 주위는 마치 커튼이 내려온 듯 적막해졌다. 그리고 이어진 건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정말 대단하네요, 엄마. 수지는 비웃으며 말했다. 파산은 파산이죠. 자존심 지키려고 썰을 하는 거, 더 우스워 보이는 거 몰라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넘어 길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치 신호라도 맞춘 듯 새빨간 페라리가 주차장으로 부드럽게 들어왔다. 반짝이는 차체는 아침 햇살 아래에서 눈부신 광채를 뿜어냈다. 차 문이 열리고 맞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내 비서가 우아한 동작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나에게 다가와 따뜻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우슨 사장님, 이 차량은 이틀 전에 주문하신 것입니다. 방금 전시장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다. 그리고 회사 운영은 자산 동결 해제 이후 안전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각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이미 지시해 두었습니다. 추가로 지시하실 사항이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망치처럼 수진과 릭의 귀에 꽂혔다. 두 사람은 마치 뿌리가 땅에 받친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릭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했지만 수진은 달랐다. 그녀는 그 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건 한정판 페라리였다. 내가 이전에 소유한 적이 없는 모델이었고 이제 막내 비서가 직접 가져온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수가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이럴 리가 없어. 수지는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은 차에 고정된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다. 이거 다 일부러 그런 거죠. 나를 망신 주려고. 그렇죠. 나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이런 짓을 한 거잖아. 정말 잔인하네요. 나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비서는 약간 찌푸린 얼굴로 그녀의 무례함에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는 없었다. 진실은 이미 스스로를 말해주고 있었다. 릭은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은 듯한 표정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만약 수진이 내가 파산했다고 확신하며 자신만만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그렇게 뻔뻔한 태도로 나를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내가 파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다우슨 사장님. 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꾸민 공손함이 묻어 있었다. 정말 파산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나는 그를 겉눈질로 힐끗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 비서가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우리 회사는 항상 다우슨 사장님이 경영을 이끌어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파산은 단순한 오해였을 뿐입니다. 전 직원의 악의적인 방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산이 동결된 것이었고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릭에게 건네며 말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면 회사로 직접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릭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그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창백했고 눈은 굴욕감으로 흐릿해 보였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진실은 명백했다. 나는 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을 뿐이었다. 바보 같으니라고. 릭은 갑자기 소리치며 수진에게 분노를 폭발시켰다. 내가 파산했다고 했잖아. 내가 다 망했다고 했잖아.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녀를 망신 주라고 했던 건데 이제 누가 망신을 당하고 있나 보라고. 수진은 릭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놀라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그녀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며 흐느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욕심 때문에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엄마가 원하는 건 뭐든지요. 제발 다시 엄마 딸로 받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알아듣기 힘들었다. 화장은 엉망이 되었고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조용히, 아무런 감정도 없이.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후회가 아니었다. 이건 공포였다. 그녀는 나에게 돌아오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가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이건 계산된 선택이었어. 나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수지는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내 말의 단호함에 그녀는 말을 잃은 듯했다. 나는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신탁 계좌를 폐쇄하고 그녀가 받고 있는 모든 재정적 혜택을 중단하세요. 회사 시스템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삭제하세요. 비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다우슨 사장님. 오늘 오후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녀의 신용카드를 전부 동결하고 내 이름으로 등록된 모든 주택과 차량에 대한 접근 권한을 처리하세요. 내부 지원도 더는 제공하지 마세요. 수지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발짝 물러서며 그녀의 손길을 피했다. 넌 선택했어, 수진. 내가 직접 이 방 해지동에서에 서명했잖아. 내 손으로 이 관계를 끄는 거야. 내가 원한 건 자료였지. 이제 그 자료를 가졌어. 수진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어리석지 않았다. 이 상황이 되돌릴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울음을 멈추고 애원도 멈췄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다. 이게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그녀는 이를 악물며 독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내 돈이 널 무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지. 하지만 넌 그냥 사랑받지 못하는 늙은 여자일 뿐이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마치 자신의 굴욕과 분노를 덮으려는 듯했다. 처음부터 넌 날 이용했어. 이용당한 건 나였다고. 릭은 그동안 조용히 서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이마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다. 그는 불편한 듯 몸을 움직이며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다. 수지는 그의 태도 변화를 눈치채고 즉시 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아빠, 이제 보이죠? 엄마는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그녀의 완벽한 이미지에 필요한 액세서리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불편해지자마자 우리를 버린 거라고요. 릭은 눈을 가늘게 뜨며 낮고 경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나.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수지는 목소리에 흔들림 없는 확신을 담으려 애쓰며 말했다. 아빠도 항상 말했잖아요. 엄마는 우리를 깔보고 우리를 그냥 보여주기 위한 장식품처럼 여겼다고. 엄마는 우리를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 이용한 거예요. 우린 그저 그녀에게 하나의 게임일 뿐이었다고요. 릭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말은 그의 오래된 불만을 자극했다. 정말 그렇게 냉정했다면 진작에 우리를 내쫓았겠지. 릭은 자신을 설득하려는 듯 말했다. 아마도 과거 때문에 그냥 예의를 차리는 걸지도 몰라. 수지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바로 반격했다. 예요.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우리를 완전히 끝장낼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빠가 내 편에 서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아빠일 거예요. 릭은 갈팡질팡하며 망설였다. 그의 표정은 의심에서 방어로 다시 의심으로 계속 바뀌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차분하게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게 뭐지?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다. 아버지와 딸의 연극인가? 나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말했다. 딸을 부유한 여자에게 팔아넘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돈맛에 팔아넘긴 딸이라.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네. 릭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플로렌스,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며 차갑게 말했다. 돈은 그저 도구일 뿐이야. 하지만 너희 둘은 도구로도 쓸모가 없지.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예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녀는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좋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두고 봐, 언젠가 내가 널 짓밟아줄 테니까. 결국엔 너 같은 사람도 당하게 돼 있어.
나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비서에게 말했다. 둘 다 회사 보안 블랙리스트에 추가하세요. 회사 건물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 출입 금지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빚진 모든 것 법적으로 처리하세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법무팀에 지시하겠습니다. 나는 차를 향해 걸어갔다. 내 발걸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너희는 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뒤에서 수지는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릭은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탁자 위에 차주전자는 여전히 따뜻한 김을 내뿜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찻잔을 들기 직전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눈앞에 강경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릭 도슨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리쳤다. 무릎 꿇어. 수지는 움찔하며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며 간신히 말을 꺼냈다. 다우슨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릭은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억지로 공손한 척하며 말했다. 다우슨 사장님, 그녀는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요. 제가 이미 그녀에게. 릭은 초조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다. 제발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아직 어리잖아요. 이번엔 정말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수지는 울음으로 쉰 목소리로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피부에는 희미한 붉은 자국과 긁힌 상처가 보였다. 그녀는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아무런 감정도 없이 생각했다. 내가 그녀에게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은 결국 무엇을 남겼는가? 이기심, 배신, 그리고 허무함뿐이었다.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은 그녀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결과일 뿐이었다. 릭은 내 침묵에 더욱 불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시선은 수진과 나 사이를 초조하게 오갔다. 그때 밖에서 가벼운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 여기 있어. 우리 클럽 가기로 했잖아. 세련된 옷차림의 두 젊은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나를 힐끗 바라보며 별다른 관심 없이 지나쳤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있는 흐트러진 모습에 수진을 알아보지 못한 듯했다. 그러다 수진이 본능적으로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자 두 사람은 그녀를 알아보고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수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들 중 한 명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당황하며 허둥지둥 일어나 변명을 늘어놓으려 애썼다.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이건. 하지만 나는 이미 그녀가 쓰고 있던 가면을 곁들어 보고 있었다.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면, 이미지, 그리고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겪고 있는 이 굴욕은 그녀가 절대 건들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멈추게 하고 차분하고 단정한 표정으로 두 여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지는 한때 내 앙딸이었어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며칠 전 그녀는 내가 파산했다고 생각하자마자 나와의 관계를 끊었죠. 나는 귀 뒤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안타깝게도 그건 전부 제가 준비한 함정이었고 이제 누군가는 후회하고 있네요. 내 말이 끝나자 수지는 마치 숨이 멎은 듯 휘청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졌다. 두 여자는 서로를 힐끗 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들 중 한 명이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항상 용돈 자랑하면서 잘난 척하더니 결국 꼴이 이게 뭐야. 웃기지도 않네. 수진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떠졌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너희한테 선물도 주고
명품 가방도 사줬잖아. 우리가 그걸 신경 썼을 것 같아. 다른 여자가 차가운 미소를 띠며 쏘아붙였다. 몇 개의 가방으로 우정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신 좀 차려, 수진. 그들은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뒤돌아 걸어갔다. 작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수진은 마치 얼음덩이에 갇힌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엄마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제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도 없나요?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눈을 떼지 않았다. 망설임이 아닌 명확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 속에는 여전히 후회가 없었다. 오직 무력감과 두려움뿐이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두려웠다. 자신이 벗어났다고 믿었던 삶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 이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건 명품 가방도 고급 차도 아니야.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 그리고 넌 이미 그 마음을 다 써버렸어. 수진의 얼굴이 안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이번이 진짜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서서 걸어갔다. 릭은 잠시 더 머물며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내 결심을 보고는 욕설을 중얼거리며 그녀를 따라갔다. 나는 그들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3년간의 기억이 단 몇 시간 만에 풀어져 텅 빈 채 흩어지고 사라졌다. 내가 냉정했던 것은 아니었다. 나는 한때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를 강하고 훌륭한 여성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한때 부엌에서 나에게 서툴게 차를 내어주었고 어설프지만 진심으로 내 생일 파티를 준비하려 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하루아침에 썩지 않는다. 나는 깊이 깨달았다. 내가 정상에 서 있지 않았다면 그녀는 그렇게 완벽한 가면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내가 정말로 그녀를 놓아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해결 여부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옳고 그름에 매달려 우리의 관계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다. 밖에서는 부드러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다시 차를 끓이고 발코니로 나가 천천히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세상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돌아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접수원이 거의 터질 듯한 목소리로 나를 맞이했다. 다우슨 사장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무실 층을 걸어갈 때마다 지나가는 직원들이 존경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멋멋은 몰래 미소를 지으며 나를 응원하는 듯했다. 직원들은 눈가를 닦으며 안도의 미소와 존경심이 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까지 나는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나의 존재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비서는 나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오며 새로운 분기 시장 전략과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나는 이전처럼 서둘러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대신 차분히 경청하며 각 부서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었다. 그렇게 나는 명확함과 침착함을 바탕으로 천천히 리더십의 리듬을 되찾아갔다. 오후가 되자 황금빛 햇살이 사무실로 스며들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파일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다우슨 사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방금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수진입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것은 깊고 푸른색의 문서 봉투였고 금색 테두리로 봉인되어 있었다. 그녀가 한때 좋아했던 스타일이었다. 그녀는 항상 말하곤 했다. 진정한 품격은 디테일에서 드러나는 거야. 봉투를 열자 안에는 몇 장의 법적 문서와 깔끔하게 접힌 손편지가 들어 있었다. 익숙한 그녀의 필체였지만
예전의 하루함과 가장은 사라지고 담백한 글씨였다. 플로렌스. 이제 더 이상 제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만큼은 쓰게 해주세요. 저는 용서를 구하려는 것도 동정을 얻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너무 늦었더라도 조금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엉망이 되어버린 관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고요. 나는 의자에 기대어 그녀의 글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다듬어지지 않은 그녀의 말들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조용히 내 안에 스며들었다. 벌포 최근 저는 제가 떠나왔다고 생각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낡은 아파트는 오래되고 습기가 참어 온수를 틀면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제야 비로소 당신이 제게 주셨던 삶이 얼마나 다른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후회하는 건 단순히 불편함 때문이 아닙니다. 편안함을 그리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면서 제 삶에서 존중받고 감사해야 할 모든 조각을 찢어버렸다는 사실을 후회해야 합니다. 이 편지를 쓰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만약 제가 단순히 당신을 설득하려고 했다면 동봉된 법적 문서들은 포함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당신이 한때 제게 주셨던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반환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세계의 어떤 부분도 제가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딸로서가 아니라 한때 당신의 친절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고 싶습니다. 벌프.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쯤 내 손끝이 약간 차가워졌다. 나는 쉽게 마음을 여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차갑지도 않았다. 그녀가 여전히 미성숙할 수도 있고 자신의 행동이 지닌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성장의 시작이었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편지를 조심스럽게 옆에 두었다. 그날 저녁 나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익명으로 수진의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 등록을 후원하라고. 시장 분석 분야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그녀가 회사에서 잠시 경험했던 분야였다. 내가 그녀에게 이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알릴 생각은 없었다. 그녀의 감사는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가 두 번째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며칠 후 친구가 나를 지력자선 만찬에 끌고 갔다. 장소는 따뜻하고 우아했으며 부드러운 올드 재즈 음악이 공기 중에 흘렀다. 잠시 동안 나는 이런 사회적 행사를 얼마나 꺼려했는지 잊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옆에 여성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옆에서 들려왔다. 플로렌스 다우슨. 당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는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단단하고 겸손했다. 그의 시선에는 적절한 존중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세뮤얼 피어스입니다. 그가 말했다. 지력건강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당신이 사업 방향을 새롭게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모양이네요. 그는 진심 어린 웃음으로 대꾸했다. 당신은 들어볼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온화함은 권력이나 협상, 전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단순히 나라는 존재로 인정받을 때 오는 것이라는 것을. 삶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한때 특정 사람들을 잃으면 영원히 공허함이 남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진실은 삶은 상심을 위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조용히 남겨진 공간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깨매어 나갔다. 회사에서의 이기는 지나갔고 나는 새로운 비전으로 그것을 극복한 사람이었다. 오랫동안 미뤄졌던 주간 시장 통합 프로젝트를 부활시키고 회사의 핵심 사업 구조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나는 회의실의 맨 앞에 서서 명확한 전략적 청사진을 설명하며 나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회사의 리더로만 보이지 않았다.
동료들은 나를 목적의 상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다처럼 여겼다. 다웃은 사장님이 돌아오셨어. 이제 다시 방향을 찾은 것 같아.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고 나는 미소 지었다. 업무 외의 시간에는 오랫동안 방치했던 내 삶의 조각들을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다. 정원에 첫 라벤더 묘목을 심었다. 한때 수진이 가장 좋아했던 향이었다. 햇살이 비치는 오후가 되면 나는 우롱차를 끓여 등나무 의자에 앉아 꽃들 사이로 스치는 바람을 바라보곤 했다. 이웃들이 인사를 건네며 지나가곤 했고 나는 처음으로 유리창 너머에서 삶을 바라보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는 젊은 시절에 놓아버렸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다. 2층의 창고방을 화실로 개조했다. 작품이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내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콜로라도 산맥에서 눈을 보거나 샌프란시스코 해안가에서 바람 소리를 들을지도 몰랐다. 이번에는 도피가 아니라 진정한 떠남이었다. 해피가 아닌 의도를 담은 떠남. 가끔 세뮤얼이 저녁 식사에 함께하기도 했다. 우리 사이에는 거창한 로맨스 같은 것은 없었다. 그는 단지 따뜻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책, 시장, 가족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지난날의 조용한 후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안정되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어느 저녁, 그가 말했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안정감이 아니라 더 이상 모든 것을 꼭 붙잡으려 하지 않는 법을 배운 거예요. 우리는 서둘러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다. 억지로 유대를 만들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어떤 동반자는 사랑이라 불리지 않아도 깊은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수진에게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력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를 통해 그녀가 수업에 성실히 참석하고 있으며 출석 기록이 완벽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심지어 멘토십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그녀가 진정한 속죄는 누군가가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기로 선택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듯했다. 나는 그녀의 새로운 삶에 간섭하지 않았다. 내가 바라듯 아무도 내 삶에 간섭하지 않기를 바랐다. 창밖에는 달빛이 책상 위로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나는 천천히 읽어가던 소설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손끝으로 종이의 잔잔한 질감을 느꼈다. 올해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행복은 누군가를 소유하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을. 왜냐하면 혼자 걸어갈 용기를 찾았을 때 이미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이건 분명히 안다. 나는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부드러워서 다가오는 모든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